네, 안녕하십니까. 국제 정치를 뭐 분석을 하는데 이번 주처럼 일이 많은 주도 저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 한 주는 아주 바빴습니다. 특히 8월 2일 날은 뭐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그런 국제 정치 역사에서도 상당히 그 중요한 날로 기록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지금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 전쟁을 잘하고 있는 거냐, 한국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할 때도 여러 그 선현들이 써놓은 그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는 그 이 싸움이 제대로 싸우고 있고 옳은 싸움인지를 한번 뭐 이렇게 생각해 볼 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하기 전에 지금 제가 그 바로 미국에서 나온 지 뭐 얼마 안 되는 책인데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of War라는 아주 그 이 정밀 과학으로 국제 정치를 분석하는 책입니다. 여기는 뭐 컴퓨터 쓰고 통계학 자료 돌리고 해갖고 쓰는 책인데 이 책이 그 미시간 대학의 그 전쟁 연구 프로젝트 거기에 데이터를 주로 쓰는데 요 뒤에 나온 자료를 제가 이제 보고서 그 조금 좀 충격적인 그런 느낌을 받은 자료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한테 미리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국제 정치는 아무래도 강대국 위주로 분석을 하죠. 강대국이 행동이 국제 정치학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지금 국제 정치학에서 만들어 놓은 이론의 거의 대부분은 강대국 10개국 이하 10나라도 안 되는 겁니다. 역사상으로. 지난 수백 년 동안에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다가 빠졌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이런 나라들이 다 해서 한 10나라인데 국제정치학 이론이라는 것은 바로 그 10나라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강대국 위주인데 여기 그 보니까 그 미시간 대학의 전쟁 연구 프로젝트에 강대국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뭐 강대국의 정의 내리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일단 GDP가 높아야 되고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구사력이 세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이 너는 강대국이야라고 또 인정을 해줘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강대국의 기준인데 그 강대국의 이 숫자가 시대별로 변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는 강대국에 들어갔다 빠지기도 하고. 근데 이 책은 1815년부터 현대까지를 연구한 책입니다. 1815년은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해죠. 그래가지고 국민국가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부터인데 그때 이제 강대국, 약소국, 뭐 보통나라, 식민지 이런 것들을 다 분류를 하고 여기에 자료를 이렇게 마련을 하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일본이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간 것, 그러니까 국제정치에서 일본을 강대국이라고 쳐준 첫날이 1895년 4월 1일입니다. 1895년이라는 것은 청일전쟁 직후지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중국한테 승리한 이후에 그때부터 국제정치학자들은 일본을 강대국의 반열에 놓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강대국 반열에서 이제 털려 나옵니다. 언제 털려 나오냐면은 1945년 8월 14일.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해서 8월 14일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8월 15일이죠. 일본이 전쟁에 지는 날입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일본은 강대국에서 빠졌는데 지금은 일본은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일본을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을까? 1991년 12월 11일부터 일본을 다시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은 국제정치상의 하나의 그 강대국으로서 이제 학자들 또는 뭐 무슨 정치가들한테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대접을 받는 나라가 지금 돼 있다는 이런 그 자료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세계가 보는 거하고 우리나라가 보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많죠. 당연히 뭐 많은 것은 놀라운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당연히 그 우리 역사를 봤을 때 감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그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은 군사력으로도 지금 강대국이 됐고 경제력도 강대국이 됐는데 지금 일본하고 한국이 뭐 보니까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한국은 뭐 여러분 길거리에서도 보지만은 상당히 그 국민 전체가 격앙되고 감정이 격앙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합리적인 생각을 거의 하지 않은 채로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략론은 이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이냐 하는 그 전략, 그러니까 전쟁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죠. 그런 책들이 역사상 좋은 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수많은 전략론 책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최고를 치라고 그러면은 뭐 서양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이나 주저없이 이 책이 최고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은 꼭 전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 전략을 하는 사람도 손자병법은 다 읽습니다. 제가 그 말을 뭐 자주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책 목록 넘버 1이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제가 그 손자병법을 작년 겨울 무렵에 교보문고 그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손자병법을 딱 치면은 356권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시 들어가서 쳐봤더니만은 523권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자병법은 뭐 어디서나 그냥 손에 발에 채키는 그런 그 인류의 명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미국에서는 그 미국 가보도 손자병법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제가 이제 손자병법이 제 책꽂이 여기는 이런 책꽂이 하나 가득 손자병법이 있는데 한 수십 권이 있습니다. 뭐 이 버섯이 다른 걸 또 제가 이제 이거저거 사서 봐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는 제일 손자병법은 한문으로 돼 있는 것이죠. 중국말로 돼 있는 건데 미국 사람이 손자병법을 제일 열심히 읽을 때 보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선주 The Art of War 전쟁의 뭐 이렇게 뭐 손자병법이죠. 병법을 영어로는 Art of War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 번역한 사람이 사무엘 B. 그리피스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해병대 준장 출신입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뭐 이미 작고하신 분이죠. 1906년에 태어나가지고 1983년까지 이제 사신 분인데 이 분의 이 책을 손자병법 중에서 가장 잘된 책이라고 우리 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또 이 소개를 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사가지고 정독을 하고 한문하고 같이 맞춰서 영어를 읽어보고 뭐 한글 버전도 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서 말이죠. 이 사무엘 그리피스 책 맨 앞에 그 서문에 보면은 이분이 또 영국에서 최고 가는 전략 이론가가 B.H. 리델 하트라는 베질 헨리 리델 하트라는 뭐 영국에서 뭐 첫 번째 가는 전략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뭐 1895년에 태어나가지고 197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 분이 중국이 공산화가 되기 전에 그 황포군관학교라는 데를 갔습니다. 바로 장개석의 사관학교죠. 거길 가가지고 초청받아 가서 당신네들은 요새 그 손자병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만은 거기 있는 사관학교 교수들이 그 책은 낡은 책이라서 보질 않고 그리고 당신이 쓴 이런 그 서양의 전략론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베질 리델 하트 형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쓴 책들 그리고 서양에서 나온 전략론 수십 권을 읽는 것보다 손자병법 한 권을 읽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 책을 봐라라고 이제 황포군관학교 교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월남전쟁에 진 다음에 우리가 미국처럼 센 나라가 월남 같은 조그만 나라한테 지는 게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손자병법을 보고 나서 야 우리가 월남전쟁을 한 전략은 손자병법에서 가리키는 바와 완전히 거꾸로 했다. 손자병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거꾸로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미국 사람들이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육군사관학교라든가 미국의 각 그 군사 또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손자병법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고서 월남전에서 패배한 그 트로마죠. 미국이 그 강대국이 조그만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충격도 받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것을 완전히 바꾸는 전쟁이 바로 1991년의 걸프 전쟁이었습니다. 뭐 예상보다 너무나도 신속한 승리를 거둔 것이죠. 바로 제가 오늘 손자병법에서 어떻게 싸우라고 가르쳐줬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 전쟁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손자병법 중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손자병법 중에서 제일 두꺼운 책이 중국 학자가 쓴 책인데 책 두께가 이 정도 되니까 뭐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전쟁은 속임수다. 병자 궤도야. 전쟁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는 자기가 실력이 힘이 세더라도 없는 척하고 그리고 또 힘이 약할 때도 물론 뭐 부풀릴 경우도 있겠죠. 하여간 전쟁은 속임수다라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근데 이거는 중국 학자 리링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우리말로 이제 번역한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예, 여기에 나온 이 중요한 말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자병법은 나온 지가 2400년 된 책입니다. 여기 병자 국지 대사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병자라는 것은 이제 전략이죠. 전략 또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국가의 큰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손자병법 우리가 읽지 않은 사람도 다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가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틀리게 알고 있는 거 그거 오늘 뭐 한번 고치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나를 알고 적을 알고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부지피 이지기 일승일부. 그러니까 자기를 알고 남을 모를 경우에 그러면은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반반이다 이런 뜻이겠죠. 부지피 부지기.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전 필태.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알고 적을 아는 거, 즉 정보, 정확한 능력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서 이제 싸워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공격을 언제 하느냐 공격.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무지막지하게 공세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제는 끝까지 가자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긴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이 사람들 중에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가서 부딪히면은 일본이 더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같이 부딪히면 일본이 더 아플 거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뭐 40 몇 %고 우리가 더 힘들 거다가 20 몇 %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한번 붙어볼 만하다고 되겠죠. 그런데 이 손자병법에는 공격할 때 이 책이 한문으로 치면 한 6,000자밖에 안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3편 모공편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공격을 할 기준이 10배가 되면 공격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십칙위지 10배가 되면은 가서 포위를 하라고 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10배쯤 되면 그냥 포위하면 되는 겁니다. 포위하게 되면 포위당한 나라는 저절로 망하는 거예요. 5배가 되면 공격을 하고 오칙공지 5배가 되면 공격을 하라. 예,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할 때 한 5배쯤 돼야지 공격을 할 때 안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배가 되면 적을 나눠 공격한다. 배칙 분지 2배가 될 땐 적을 쪼개가지고 공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적칙 능전지 이거는 적하고 싸울 만할 때 능히 싸운다. 소칙 능도지 내가 작다고 생각하면 도망가야 된다. 피해야 된다. 불약칙 능피지 승산이 없으면 능히 싸움을 피해야 된다. 여기 도망가고 피하는 얘기가 손자병법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가는 전략론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려면은 이 보면은 5배는 돼야지 공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서 소적 지견 작은 적이 지견 아주 견결하게 싸우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힘은 약하지만 내 다 죽는다 하고서 덤비는 거. 소적 지견 대적지 금야. 그래서 작은 적이 싸움하겠다고 아주 견결하게 마음을 맞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 큰 나라의 큰 적의 포로가 되고 만다. 큰 적의 포로가 되고 만다. 지금 한국이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 첫 번째 원칙에 우리가 충실한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특히 이제 경제전쟁에서 일본하고 한국이 같이 가서 부딪힐 만한 그런 상황인가. 우리가 5배 센가 공격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면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뭐 좀 세계의 동서양 막론하고 제일 끝내주는 전략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중국의 리본푸 여본부라는 중국 과학원 경영대학 교수가 지금 중국의 환구시보 중국의 이제
정부 신문이나 마찬가지죠. 이거 영어로는 글로벌 타임스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한국이 약한 병력으로 싸우기만을 고집하면 질 수밖에 없다. 지금 방금 제가 인용한 그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예를 들었는데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미국의 중재를 요구하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며 모든 패를 다 썼지만 거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물론 지금 경제 갈등이 시작된 지 지금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이 사람이 말한 식으로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을 설득하지 못하고 일본을 아프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손자병법이라는 그 명병법에 따라서 싸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모택동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약한 병력으로 승리를 거머쥔 그런 그 공산혁명가인데 여기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모택동의 16자 전법이라고 아주 유명한 것이죠. 적진아퇴, 적이 공격하면 후퇴하고 적주 아우, 적이 멈추면은 주락에 주차할 때 뭐 그런 뜻이죠. 우리는 그 적을 교란시키고 적피 아타, 적이 필요하면 공격을 하고 적퇴 아추, 적이 후퇴하면 우리는 추격한다. 여기서도 그냥 들이다 뭐 달려나가자가 가장 최고의 전략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약하면 도망치거나 승산이 없으면 피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이죠. 상식인데 지금 우리가 적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세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맨 앞에 지금 국제정치에서 군사력이라든가 또는 경제력으로 이것으로 이제 강대국을 계산을 하는데 일본은 1991년서부터 우리가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면서 우습게 하는데 바로 그 무렵부터 일본은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로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이제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전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쟁할 때는 막 감정이 막 흥분되는 거예요. 감정이. 그리고 또 흥분되다 보면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바바라 터크맨이라는 아주 그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죠. 여자 교수입니다. 바바라 터크맨이라는 사람이 쓴 1차 대전의 아주 유명한 책이 The Guns of August, 8월의 총성이라는 책인데 1차 대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국가들이 정말 현명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부 단계마다 바보 같은 행동을 해가지고 전쟁으로 비화되었다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 다음에 그 March of Folly, 그 바보들의 행진이었다 이겁니다. 그 세계의 모든 큰 전쟁들이 From Troy to Vietnam,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서부터 베트남 전쟁까지 수많은 전쟁들이 회피되어 줄 수 있었는데 바보처럼 싸우다 보니까 한 단계 한 단계를 넘다 보니까 큰 전쟁으로 비화되고 말았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한일 분쟁을 단 두 나라만의 분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제일 큰 싸움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큰 싸움 아래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도 봐야 되고 한일 문제도 봐야 되고 북한 문제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나라가 없어진 적이 한 번 있었죠. 나라가 없어진 것이 바로 고종 때인데 지금 우리는 을사오족 그래가지고 뭐 이완용 이하 뭐 몇 명을 을사오족이라고 그러면서 그 역사에서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완용보다 더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저는 고종이라고 봅니다. 고종이 왕인데 왜 왕이 아닌 왕의 부하가 비난을 받냐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수십 년 전에 일본한테 나라를 뺏길 때 1910년에 완전히 뭐 합병됐으니까 109년 전이네요. 그때 우리가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때도 이제 패권 전쟁인데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 몰랐고 어느 나라가 비난받는 나라인지 어느 나라가 주류 세력인지에 대해서 그때 잘 몰랐는데 1910년 이전에 뭐 1890년대 이후에 세계의 주류 세력이 영국과 미국 중심의 해양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뭐 고종이 그 러시아 쪽으로 많이 들었죠. 반대편 세력인 러시아와 대륙 세력 그쪽으로 이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략적인 패착이었습니다. 그 동맹을 잘못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외교가 실패가 됐고 망국까지 이르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쓴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윤치호 일기라는 책을 오래전에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러일 전쟁으로 일본하고 러시아가 이제 완전히 세계의 대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깨짐으로써 이제 일본이 세계 강대국으로 뭐 확실하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러일 전쟁으로 제물포 앞바다에서 포탄이 날아다닐 때 고종은 점쟁이들의 말을 듣고 궁궐 기둥 밑에 큰 솥을 묻었다. 이게 도대체 전략이고 뭐 국제정치구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주간의 격전으로 일본군이 러시아를 봉천이라고 저 만주에 있는 도시 이름이죠. 러시아를 봉천에서 몰아내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 할 때 조선 황제는 관직을 팔고 구술하여 산천의 신들에게 러시아의 승리를 기원하였다. 예. 그때 러시아하고 지금 중국하고 같다고 치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영미, 그것이 지금의 미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거냐. 저는 지금 한일 갈등에서 일본의 배후에 미국이 일본한테 너 적극적으로 해봐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본이 하는 데 대해서 눈을 감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편입니다. 바로 지금 이번 싸움도 미국과 일본 또는 뭐 저쪽 영국, 프랑스죠. 이 주도하는 해양 자유민주 세력하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뭐 북한까지 갖다 붙일 수 있겠습니다. 거기가 뭐 주도라기보다도 한 팀이 돼 있는 그런 대륙 세력, 전체주의 세력과의 싸움인데 거기에서 한국의 입장이 무엇이냐를 지금 해양 세력이 우리한테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어렵게 묻고 있는 중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그 신문 우리 조선일보 옛날에 나왔던 기사인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확실히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인도, 일본, 월남이랍니다. 근데 일본, 인도, 월남 이 세 나라가 아주 발전하는 나라죠. 발전하는 나라인데 그 일본, 인도, 베트남이 그 세 나라가 한편이 돼가지고 미국을 도와주게 되면은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는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가 확실하게 미국 편이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애틋하지가 않아졌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뭐 한국,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인도, 베트남이라는 그 인도, 베트남은 지금 막 뭐 부지런히 발전하고 있는 나라죠. 이 세 나라가 미국 편이라는 사실에 미국은 중국과의 싸움에 느긋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느긋하게 되면은 한국의 값어치가 상대적으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GDP는 아직도 뭐 중국이 13조 달러인데 일본이 5조, 인도가 2조 7천억, 베트남은 뭐 그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그 일본, 인도, 베트남을 합쳐도 중국을 상쇄할 수는 없지만은 미국의 20조라는 그 GDP에 일본, 인도, 베트남이 같이 묻어줄 경우에 경제전쟁을 하더라도 중국은 도대체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인구는 인도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도 더하기 일본 더하기 베트남은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더 큰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군사비 중국이 한 2,500억 정도 쓰는 거로 돼 있는데 미국은 뭐 금년에 트럼프 대통령 말을 빌리면 7,160억이더라고요. 거기에 일본 465억, 인도 665억, 그리고 베트남 54억 이 정도가 그 미국 편으로 합쳐졌을 때 미국은 상당히 쉬운 게임을 벌이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일 무역 전쟁, 내가 지난 시간에 전쟁을 볼 때 언더라인 코즈를 봐야 되고 프레시피턴트 코즈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밑에 숨어 있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화 물질들이 잔뜩 쌓여 있다고 불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화 물질이 쌓여 있기 때문에 불이 나게 되면 크게 나는데 성냥을 거해서 던져야 됩니다. 성냥불을. 그러니까 성냥불을 거해서 던지는 행동을 프레시피턴트 코즈, 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라인 코즈라는 거는 거기 인화물질이 많았다라는 거가 되는데 언더라인 코즈는 한일 관계는 원래 나쁩니다. 그 역사 때문에 나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웃에 있는 나라는 좋지 않습니다. 이웃에 있는 나라는 원래 나빠요. 단지 이상한 것은 중국이 이웃인데 왜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지, 뭐 좋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서워서 꼼짝 못하는 것인지는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본하고 사이 나쁜 것은
지정학적 상식인데 중국하고 안 나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지정학적 반칙입니다. 바로 일본하고는 사이가 나쁜 것이 언더라인 코즈입니다. 뭐 역사적으로 참 구원 관계에 있죠.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왠지 모르게 우리가 그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프레시피턴트 코즈, 일본이 한국한테 이것도 지금 우리는 경제 보복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경제 보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전략물자들을 팔고 있는데 특히 그 세 가지 중 뭐 우리 정책 공부하는 사람이 그 세 가지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그 에칭가스라고 그냥 흔히들 얘기하는 그거가 우리나라한테 일본이 팔았는데 이것은 핵폭탄의 재료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이 한국이 사서 한국이 다 쓴 게 아니라 다른 데 간 것 같다. 북한에 넘어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이 그런 그 중요한 전략물자를 팔 때 너희들을 아주 최우선국 우호국으로 따지지 않고 막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심사해서 팔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무역 보복은 아니에요. 그리고 금지도 아닙니다. 이제 보고서 따져가지고 팔겠다는 그 얘기인데 그리고 일본이 그거 하는 나라가 27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200나라 중에서 나머지 170나라한테는 일본이 따지고 팔았어요. 우리한테는 그냥 팔다가 이제 따지고 파는 나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냥 급격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보다는 그거는 다 덮어두고 일본이 우리를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당히 따라갔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꺾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만약 그게 답이라면 저는 이 싸움 지지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없다고 보는 거가 일본이 만약 정말로 한국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일본을 위협하는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전쟁을 한다 그러면 아마 미국이 팔목을 부러뜨릴 겁니다. 지금 한일 그리고 미국 세 나라의 동맹이 이렇게 중요한 중국하고 싸워야 되는 이 시점에서 너가 그럴 수 있냐고 일본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국제 상황을 봤을 때 일본이 한국이 자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팔을 꺾는다. 그래서 이것을 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는 그래서 이 전번에 100회 기념할 때 국제 정치에서 개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번 사건을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그 사감정 또 한국의 이 지금 집권 세력이 가지는 그 이데올로기 이것이 일본하고 대치되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보죠.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 간에 이런 그 피플 투 피플까지 가는 관계는 아니라고 지금 봅니다. 뭐 그런 우리 얘기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아베 수상이 뭐 대통령 취임 1년 되는 날 케이크를 줬더니 나는 단 거 안 먹는다고 그래서 뭐 이제 안 먹었다는 뭐 이런 얘기서부터 그렇지만 김정은하고는 케이크를 같이 자르는 사진이 다 나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 정권에서 했던 약속들을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다 바꿔놨습니다.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을 했죠. 그거를 지금 다 그때 잘못한 거라고 바꾸고 그다음에 2005년에 그때 이해찬 총리가 당시 총리가 위원장이고 지금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위원으로 참여했던 민관공동위원회 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따지는 2005년 8월에 거기서 이미 또 그때 결정했습니다. 1950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이미 다 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일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배상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2015년에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 위안부 협정이 또 체결이 됐었는데 이거를 이번 정부 들어서 전부 다 이제 다 엎어놓는 겁니다. 과거의 적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외교정책으로 국제법으로 확립이 됐던 것을 지금 와서 다 엎어버리는 그런 조치를 이 정부가 취했고 그리고 일본이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나온 겁니다. 물론 전쟁을 할 때는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의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상황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본 너가 잘못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수립된 이후입니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나기 직전인데
그때 외교부가 강제징용 판결이 한일 관계의 근간을 위협할 것이라고 이미 보고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에 범정부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이미 보고가 됐었는데 그때부터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사태 예방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외교전도 펼치지 않고 있다가 지금 2019년 7월 1일 날 갑자기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또 재확인한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본이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게 국제정치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손자병법을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퇴로가 없어요. 어느 경우든지 퇴로를 열어놓고서 전쟁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죠.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일본 잘못이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싸움이 이제 지속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그렇지라도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일본보다 훨씬 못합니다. 경제도 나쁘고 여러 번은 나쁜데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을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서 중국이 그러면 우리 배후에는 중국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또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은 우리 편이 결코 아닙니다. 중국은 일본 편을 들 거예요. 왜? 일본이 돈이 더 크거든요. 일본이 더 뭐가 많습니다. 일본이 떡이 더 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말로만 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중국에서는 한국의 반일이 무모한 거다라고 조롱 섞인 이런 거가 나오죠. 제가 그 일본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이런 거가 나오더라고요. 불매운동 부메랑 해가지고 이게 그 후지 월간 후지라는 잡지의 표지입니다. 불매운동이 부메랑을 일으켜갖고 한국이 자멸할 거다라는 뭐 이런 큰 이런 신문이에요. 신문 표지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힘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싸움은 8월 2일부터라고 봐야 되는데 7월 1일서부터 이건 뭐 다른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걸 제가 본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 증발된 돈이 85조랍니다. 그리고 8월 5일 날 그거는 이제 일본이 그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이제 뺀 그 다음에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그날 그냥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그날을 블랙 먼데이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50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8월 1일, 2일 사이에 원화 대비 달러가 14원 90전, 1달러가 14원 90전이 더 비싸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198원이 1달러였는데 8월 5일 날 밤에 보니까 1215원 39전이 1달러다. 그러니까 한국 돈이 그만큼 값어치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이렇게 몇십 원씩 출렁거리는 그리고 7월 1일 이후에 한국 돈의 가치가 5.7%가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20개 G20 국가 중에서 돈 가치가 제일 많이 내려간 나라가 한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랑 지금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1.1%가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를 흘리는 것은 한국이라는 사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 경제연구소 제가 저기 뭐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금 일본과 이 경제전쟁을 계속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GDP가 최대 마이너스 5.37%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아니다고 말이야. 그렇지 않다고 0.1%밖에 안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IMF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알 사람은 다 아는데 그때도 그 전날까지도 껐떡없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이런 그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일본과 싸우는 그 경제 그 힘,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힘에서 일본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경제라는 말을 대통령이 또 했더라고요. 평화경제를 통해서 일본을 금방 앞설 수 있다. 이거는 미국의 VOA 방송까지 그렇지 않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평화경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말하는 건 뭐냐면은 야, 김정은이 너 핵을 없애. 핵을 없애면은
그러면은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대주고 그래서 북한을 위대한 경제 금융국가로 바꿔줄게. 그러니까 위대한 경제 금융국가라는 것은 자유주의, 자본주의, 개방경제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북한이 정말로 자유주의, 민주주의, 개방경제의 국가로 바뀌면은 평화경제가 되고 그 평화경제가 됐을 때 저는 한국이 통일하고서 한 10년 동안 부지런히 노력을 하면은 영국 수준의 세계 5등짜리 경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도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이라든가 북한에 돈을 퍼줘서 일본을 앞선다는 것은 이거는 도대체 말이 되지가 않는 얘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 싸우는 태도가 많으냐는 데 대해서 지금 의문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한국의 평화경제, 북한의 개성공단, 뭐 금강산 이런 얘기 나오자마자 미국에서 2011년 이후에 북한을 갔다 온 사람은 미국 갈 때 지금 전자여권으로 가죠. 전자여권 그 에스타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북한을 가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사람들은 미국 갈 때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11년 이후에 북한을 갔다 온 사람이 뭐 수만 명이 넘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 갈 때는 까다로워진다, 훨씬 까다로워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금강산 개성 그거 생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미국이 그 조치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상당히 졸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KBS가 공영방송인데 KBS 앵커가 마지막에 멘트가 이 볼펜 일제 아닙니다라는 멘트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참 아직 대한민국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시민이 말이죠. 그 보통 사람들 흥분하고 그러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 볼펜 너 일제 쓰는 거 아니냐? 그냥 화난 마음에서 그때 공영방송쯤 되면은 이런 것이 일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식량도 우리 것만 먹으면은 3개월밖에 못 먹는 나라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25%예요. 그리고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국제 무역을 통해서 이만큼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걸 팔고 남의 걸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고서 우리가 잘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팔고 우리가 못 만드는 거 남이 더 잘 만드는 건 사오고 그러는 것이지 이 볼펜 이런 거 하나가 일제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앵커맨이 이거 일제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카메라는 어째입니까? 카메라 훨씬 더 비싼 거. 저는 카메라가 일제냐 이거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볼펜 일제 아닙니다. 이게 올바르게 싸우는 거냐는 그런 데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죠. 그리고 뭐 지금 길거리에 보면 그 야당에서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거가 여당의 그 연구소에서 그런 거가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반일 감정을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은 내년 봄에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유리하다. 이것도 또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거를 지금 한국의 반일이 지금 일본한테 해방된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일본의 압제에서 깔려 살았던 우리 국민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 해방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 벌써 75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일본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그 확대 재생산을 해가지고 그 반일 감정을 돋구고 이것이 정치가들이 언제든지 득표하는데 하나의 그 괜찮은 건수로 사용이 되고 이러는 거는 안 되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국제 정치가 우리나라의 그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이 국제 문제가 국내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나라가 국제 문제를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용한다, 활용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자료 막 보다 보니까 그 지금 여러분 까만 그림에 90,000 tons of diplomacy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물론 그 노스로 구루망이라고 이제 미국 무기 회사가 한국 마음을 그려놓고 9만 톤짜리 외교라고 이렇게 그 한 겁니다. 뭡니까? 제가 그 키신저 박사 얘기한 적이 있었죠. 어떤 나라의 외교력은 그 나라 군사력의 그림자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싸움을 할 때 여러 가지 점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감정에 앞서가지고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첫 번째 강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서 요 주제를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독도에서 훈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독도에서 훈련하는데, 제가 그 오랫동안 대한민국 해군하고 뭐 같은 연구도 많이 하고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해양 전략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해군한테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해군은 어느 나라를 잠재적인 적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일본이냐 중국이냐? 둘 다를 적국으로 하면은 그거는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는 거라서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를 적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냐? 그럼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국제 구조라든가 이런 지정학이라든가 또는 경제학 그리고 이념, 가치 이런 것 등등을 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일본과 미국과 한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대답들을 잘 못해요. 그래도 그 독도에서 훈련할 때 평시에는 좋습니다. 그냥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 8월 달에 훈련을 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잠재적인 적국이냐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해군이 독도 앞바다에서 훈련을 한다는데 누구를, 바로 7월 23일 날 거기를 뭐 그냥 분탕질을 했던 러시아하고 중국을 가상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경제전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한껏 흥분해 있는데 일본을 가상적으로 하는 것이냐? 또는 일본, 러시아, 중국 세 나라를 전부 가상적으로 하고 하는 것이냐?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것 때문에 국제 문제가 상당히 더 꼬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상당히 그 우려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분석이라기보다도 하나의 그 문제를 제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문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뭐 북한이 미사일을 뭐 거의 이제 그냥 뭐 매일 쏩니다. 매일 며칠에 한 번씩 쏘는데 그 문제, 그리고 지금 미국이 8월 2일 날 8월 2일 제가 아주 큰 날이라고 그랬죠. 중국에 대해서 또 3천억 불에 대한 10% 관세를 매겼고, 같은 날 IMF에서 완전 탈퇴를 했고, 그리고 미국 국방장관이 지금 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그 2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